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빨리 문 여세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정치특검에 266억 혈세를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 실패한 특검으로 이미 판명이 됐습니다.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다시는 어떤 권력도 헌정을 유린할 수 없도록 국가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패배의 아픔을 딛고 분열과 혼란의 과거를 넘어서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탄생했죠. 외교, 경제적 지표들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평가와 책임 논쟁이 계속되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국민들은 위기 이후에 필요한 이 성찰과 변화보다 정치권이 극한의 대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계엄 1년, 우리는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오늘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의 의미를 짚어보고 현재 여야의 갈등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배종호 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박경미 전 의원부터 네. 계엄 1년을 맞는 소회부터 한 말씀씩 좀 간단히 들어볼까요? 예. 네, 비상계엄의 어둠은 짧았고 이를 물리친 민주주의의 빛은 강렬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국민들인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엄동설안에 맨발로 국회로 뛰어와 주신 국민들, 또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선 그런 국민들 덕분에 계엄을 신속하게 하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그 국민들이 다시 계엄 1주년을 맞아서 국회에 모였습니다. 네. 저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내란 종식의 내란을 청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새롭게 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예, 비상계엄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이제 탄핵 심판이 있었고, 결국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극심한 국론의 어떤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탄생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런 어떤 혼란을 수습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여는데 이재명 정권이 좀 제 역할을 좀 하리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정치 보복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사업 파괴라든지 또 포퓰리즘 어떤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에 특히 청년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이런 어떤 정책을 펴므로써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혼란을 겪고 왔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도 많은 걱정을 지금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회장. 네, 저는 뭐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독재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몰려와서 이걸 막지 못했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렸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모골이 성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을 청산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장동혁 대표는 아직도 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년이 지났지만 나라의 앞날이 더욱더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진영 변호사. 여의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 외에 뭐가 나아졌던가라고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12월 3일 날 있었던 비상계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충수 인정합니다. 그래서는 안 됐다라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과연 윤석열 정부였던가, 오히려 윤석열은 사실상 식물 정부화되어 가고 있었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여의도 대통령이다라고 할 만큼 의회 권력이 사실상 행정부까지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이 있었고 지금 5월 3일 대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치가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87년 헌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독재주의로 가고 있고 법치주의는 사실상 위기를 넘어서 붕괴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나갈지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현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좀 뭐라고 답변해 보시겠어요? 네,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그 식물정부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자충수라고 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이후에는 그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어제 장동혁 대표가 했던 그런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동혁 대표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3 불법 계엄에 대해서 여전히 그 정당성이 있었던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 최진영 변호사님도 그거와 생각의 궤를 같이 하시는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궤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구촌의 가치로 생각하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은 어땠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피청구인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야당, 민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중 중지됐습니다. 또 2025년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특별결의회에 증액 없이 감액만 돼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입법이 사실상 민주당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민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갔다는 인식하에 이를 어떻게 타개를 했든 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감,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답은 무엇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헌재 결정문에 그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네, 제가 답변할게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궤변입니까? 아니, 제가 답변할게요. 헌재 발표문에서 일부만 인용해가지고 전체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은 안 맞고, 그럼 제가 결론을 여쭤볼게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까? 기각이 됐습니까? 인용이 돼가지고 탄핵 파면이 됐잖아요. 만약에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말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계몽령이다, 그러면 직을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왜 파면했습니까? 한마디로 외현적이고 위법적인 12.3 불법 비상계엄이다라고 헌재가 결론 내린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최진영 변호사께는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건 제가 좀 예.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합리적인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비상계엄 자체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진행 변호사가 말했던 것은 결국은 이런 어떤 민주당이 국가를 마비시키는 이런 어떤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극히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헤쳐나가는 어떤 수단을,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쓴 것은 잘못이다. 지극히 잘못이다고 네.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탄핵을 반대했던 것은 탄핵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국민적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탄핵을 반대했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봐도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고 또 탄생한 이재명 정권이 정말 잘하면 정말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이라든지 많은 어떤 우파 보수 국민들의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마구잡이로,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위헌적인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 사법 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내란 재판의 이런 트랙으로 가면은 이게 유죄가 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또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완전히 어떤 반헌법적인 재판부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담화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실래요? 박경미 전 의원님. 네.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이니만큼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자는 말씀 지당하고요. 저는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의로운 통합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이 내란 가담자들, 내란에 부역했던 자들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봉합하는 수준에서는 통합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오염된 부위를 도려내야지, 그거를 그대로 두고 겉으로 덮어버리면 치료가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수술적인 요법으로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산 그리고 후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주권의 날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성명 그리고 내외신 기자 간담회를 보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통합하고 그리고 국민의 어떤 생명을 지키는 임무는 완전히 지금 포기했구나. 좌파 어떤 진영의 나팔수로 이제 완전히 선전포고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국가 기념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적인 어떤 것을 기념함으로써 국민의 어떤 통합을 이루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을 이루자는 건데,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비록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조금 전에 내란 말씀하시는데 현재 엄연히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란 이런 어떤 프레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에 있어서 삼심제라든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국가기념일 운운한다?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 이슈를 가지고 사골국처럼 계속해서 정치 선동을 하겠다 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정말 모길이 송연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또 국가 어떤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나치 잔당에 해당되는 정도로 살아있을 동안은 처벌을 해야 된다는 등, 상속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등, 또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종교 재단에 대해서는 해산을 검토하는 등 완전히 반헌법적인, 그야말로 탄핵감의 발언들을 현직 대통령이 마구마구 쏟아내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 반면에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NK뉴스 기자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이 있는지 아느냐 물으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고, 특히 위성락 안보실장조차도 그런 어떤 내용을 모르는 것을 보고, 이재명 정권은 정말 국민의 어떤 생명 수호에는 관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배정호 회장.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반헌법적인 발언이다라고 단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반헌법적인 발언이라면은 탄핵 소추하십시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하는데, 저는 주장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반헌법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탄핵 가지고 파면됐어요. 이걸 배출한 정당이 국민의힘 정당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하고 다르게 12.3 비상계엄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잠재적인 어떤 내란 범죄자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2의 윤석열이 되는 거죠. 또다시 12.3 비상계엄 같은 그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들이 못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에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선동하는 역할에 지금 부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하냐 못하냐 라는 것하고 윤석열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잘하냐 못하냐와 관련해서는 국민들 60%가 잘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77%가 못한다. 심지어는 전두환 독재자보다 더 못한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은 지금 민주당이 거의 절반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으니까 국민의 미래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최 변호사. 부역이란 말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를 부역하고 있잖아요. 부역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단어를 계속해서 선택하실 때 있잖아요. 조심하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부역을 안 한다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세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이제 문화일보 관련되는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천재일보 관련 여론조사에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1% 내지 2% 차이밖에 나지 않는 여론조사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50% 초반대, 조금 있으면 40%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상과에 불과한 그런 지지율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물론 대통령이 탄핵된 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조인으로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보면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때의 고위직에 대해서 사실 고위직도 아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줄줄이 줄탄핵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검사들을 거의 사실상 몰살시켜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법치주의의 핵심인 78년 된 그 검찰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줘? 거기에 있던 검사들이 다 해서 3대 특검이라고 해놓고 그 검사와 이 검사가 다릅니까? 다 가지고 놓고는 지금 끝까지 해서 1차 특검이 끝나니까 또 2차, 3차 특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 뭐 법 왜곡죄 그리고 그 대법원에 있는 행정처도 없애버리고 이제 내란 재판부 만들고 내란 2심, 3심까지 다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입법권에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은 뭐죠? 똑같은 느낌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비슷한 것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는 국민들도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이거는 뭐지? 지금까지 검찰은 그렇다 치고 이제는 사법부까지 손보려고 해? 그동안 지지했던 지지층도 이제는 역풍이 불고 수 있다. 그 증거로서 하나가 뭐냐면은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계엄 1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 정치적 평가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장에서도 지금 모든 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고 정반대의 좀 평가들을 좀 내놓고 계시네요. 조금 논의를 좀 앞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아까 두 분께서 지금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몇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그 가운데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를 지적하시고 계시고 지금 3대 특검이 가동 중인데 이게 끝나면 추가로 새로운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지금 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각 정부 부처별로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들을 만들고 있는데 요 한 세 가지 뭐 다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저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전담 재판부는 그렇게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요. 형사 분야에 있어서는 선거 전담, 성범죄 전담,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가 있습니다. 민사 분야에는 의료 전담, 노동 전담, 그리고 뭐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가 있고요. 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조세 전담, 난민 전담 재판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담 재판부를 두게 되면은 한 재판부가 계속 유사 사건들을 다루면서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복잡한 쟁점들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재판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유사 사건들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나 법리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란 전담 재판부는 둘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 내란 사건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요. 그리고 쟁점도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들과 이렇게 섞어서 하기보다는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예. 요것만 내란 전담 재판부만. 내란 전담 재판부는 제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럴 왜 수도 그러냐면은 있죠. 좀 전에 박경미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양형을 만든다. 제가 양형 전문위원회에서 5년 이상 했습니다. 양형 규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냥 공리공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금 70년이 넘는 전 법원에 있었던 하급 심판기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통된 양형 요소를 만드는 겁니다. 딸랑 한 건, 두 건 있는 것 가지고 양형 규정을 만든다는 것 사실 자체가 코베인 것이고, 제가 법조인으로서 저는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합격해 봤습니다만 헌법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 치면 헌법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서 예외 법원으로서 있는 것은 지금 군사법원뿐입니다. 그 외에 이런 것은 옛날에 뭐 3.15 부정선거도 다 헌법에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 없이 만드는 것은 그 결국 예외 법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인 것이고, 그것만 있습니까? 이제는 1심, 2심 내란 재판부하고 이제는 구속영장하는 전담 재판부를 하면서 구속기간을 6개월 넘게 한다? 그게 바로 소급 입법에 의한 불리한 처벌인 거예요. 그것 자체로서 위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헌법에 의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서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도 안 되는데 내란이다. 그 자체가 코미디 같은 법리인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내란 전담 일단 재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서 왜 그러면은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는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선택적인 그런 기준은 안 되겠고, 지금 중요한 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합헌이냐 아니냐가 두 번째 쟁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필요와 관련해서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더 우세합니다. 그 이유는 지규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해괴한 법 적용을 해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안 하고 시간을 해가지고, 이거 지금 초유의 일입니다. 내란 수계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대선의 한 복판에 끼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기현 지금 부장판사가 내란 수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본인의 말을 계속 번복하면서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아무리 빨라야 2월 중순에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1월 18일 날이 구속기간 만료니까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는 또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풀어주더니 이제 또 풀어준다. 이런 판사, 이런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합헌이냐 아니면 위헌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헌법이냐, 이게 합헌이냐 아니냐라는 건 헌재에서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최진영 변호사가 이게 위헌이다라고 단정을 하냐 이거예요.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속에 내란 속에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수계라고 해야 되는 거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그런 표현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법부에서, 그리고 법조의 전문가들이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법사위에서 심리를 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법사위 통과할 때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상권 분립은 끝나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된 대법관입니다. 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명백히 위헌이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법부의 독립이고, 사법부의 독립은 인사, 예산, 조직을 대법원장이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구성을 헌재,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이 판사 회의에서 각각 3명씩 함으로써 그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조직권을 정면으로 침해를 하는 것이죠. 본질적인 침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엔 규정에도 있습니다만, 사법부 독립과 그리고 법관의 어떤 그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즉 헌법과 법관이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기초해서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뭐냐면
공정한 랜덤한 배당입니다. 예, 특정 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법관이 배당되는지 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 하는 말은 굉장히 부적절한 말인데, 예를 들면 조세전담 재판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조세 관련된 사건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상은 이 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판사가 특정 법관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랜덤 배정이라는 대원칙에 정면을 어긋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100% 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 당론으로 완전히 그 특별법 통과를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겁니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위헌 그 신청이 들어가고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게 될 것 같네요. 요 대목은. 자, 두 번째가 이제 3대 특검이 거의 이제 활동이 마무리가 돼 가는데 더 필요하다. 추가 특검을 검토한다 했는데 이건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하겠죠? 지금 보니까 추가 특검 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 기정사실이에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추가 특검이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것도 결국은 상황의 산물인데 지금 내란 청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저는 국민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란 청산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란 청산이 완전히 안 됐잖아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차 특검이 진행하면 할수록 비리, 국정농단이 더 많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 이걸 중단해야 됩니까? 당연히 더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특검을 연장하려면 2차 종합특검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러면 3차 특검까지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3차 특검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비리가 나오면 3차 특검도 해야 되는 거죠. 4차 특검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계속해서 특검 전국으로 가면 전국이 불안하니까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가 제대로 수사가 됐습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전쟁까지 획책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매간 매직 이것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김혜경 여사, 김정수 여사 수사해라. 이런 수사 외압 의혹까지도 지금 아직 제대로 수사도 안 됐잖아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드러난 비리를 수사를 중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해야죠. 그러면 특검 해야죠. 수벌에서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특검, N차 특검하면 못하라고 검사를 없애죠? 아니, 그럼 비리가 못하라고 비리가. 그럼 공수처를 하죠? 공수처도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느리고 뭐도 한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못하라고 검사를 없애요. 검사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어땠습니까? 그렇게 검사 없앴다고 했다가 지금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해서 이제 칼날을 쓰는 거 검사들이 잘 하니까 특수부 계속 느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칼이 본인들한테 하니까 그제서야 화뜨거 하면서 없앴던 겁니다. 지금 그건 겁니다. 사실 우리가 프로야구도 칩시다. 프로야구 어떤 팀에서 10게임 했는데 한 게임이고 스트레이트로 9게임 지면은 그 팀은 그냥 퇴출입니다. 그냥 A-로 강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상대 특검에 의해서 10명 구속영장 했는데 꼴랑 1명, 그것도 과실치사 혐의로 해가지고 지금 그 직접적인 명령을 했는 사단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저는 그건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전부 기각입니다. 거기서 또 뭐가 나오죠? 이제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주년도 지났고 이제는 계속 이걸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사법부에 맡기고 이제는 국가의 민생을 위해서 나갈 때란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할 게 있으면 특검이 아니라 국수본이나 이런 데서 공수처에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좀 사실과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검사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검사는 앞으로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전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정도. 아니,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럼 왜 검찰청을 없애느냐? 검찰청이 완전히 윤석열 정권 앞잡이만 했잖아요. 김건희 수사는 다 무죄 때렸잖아요. 이런 검찰을 없애야 되는 오늘 거죠. 오늘 검찰청 그 존폐 얘기는 여기서 쟁점이 아니니까요. 본인 얘기하니까.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또. 네, 이 세 개의 특검이 서로
연계되어 있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그렇지만 지금 첫 특검에서는 그걸 분리했던 것이 워낙 이제 사안들을 복잡하고 시간이 촉박하고 사실은 연말까지 다 종료를 하고 싶었죠.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적폐청산이 좀 길어지면서 피로감이 있었던 것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 내란 청산은 조금 더 빨리 속도를 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3개 특검으로 분리를 해서 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2차 종합 특검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배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딸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특히 특검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밝혀진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그 오더를 내리죠. 사주를 하고 수사를 종용하고 그래서 이제 김한방이라는 그런 이름까지 이제 얻은 건데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지금 이걸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나 검찰이나 공수처 등에서 수사하면 안 되나요? 네, 국수본에 만약에 수사를 하면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멋대로 움직였던 것처럼 이재명 정권에서 또 경찰을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특검이라는 제3의 독립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맞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국수본에서 해라 라고 요구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국수본에서 수사할까요? 아니 수사할지 여부를 위해서 하명을 왜 합니까? 알아서 수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사에 독립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토론할 때 좀 회장님 좀 순서를 좀 지켜서 말씀 좀 하시고. 자,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3대 특검은 초메모드로 출범시켰습니다. 검사를 120명 이상 그리고 수사관까지 포함해서 500명 이상의 초메모드 특검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파 보수 진영에서 이게 정치 보복 아니냐 비판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히려 특검하는 게 더 고마워해야 된다. 왜? 검찰에서 하면 기간이 언제까지 할 줄 모르는데 특검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핀셋으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말이 완전히 뒤엎어서 거짓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특검의 핵심적인 사항들이 전부 다 무죄 내지는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의 가장 핵심적인 예를 들면 뭐 그 공천 관련된 어떤 건법 수수라든지 또 관련된 그 양평 고속도로에 있던 문제라든지 건진법사 관련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다 기소를 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곁다리를 잡고 기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특검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지금 또 추가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야말로 국가 권력 남용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목적은 권력 비리에 대해서 기존의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좀 미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권에 대해서 야권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특검이 주장되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권 여당이 특검이라는 어떤 소재를 악용해서 집중적으로 경찰, 검찰들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해서 야당을 탄압하는데 악용을 한다? 이거야말로 특검의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권력 남용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내란 세력을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께서는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잘못된 인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특검이 지금 수사한 것이 전부 다 무죄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구속영장이 최근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줄줄이 기각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죄가 아니고 이분들 다 앞으로 불구속 기소를 할 거예요.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봐야 되는데 무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고 이렇게 지금 사법부에서 줄줄이 기각을 하니까 통상적으로 영장 기각률이 20%인데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영장 정당 판사를 두자라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죄가 됐다고 그러고 본질적인 수사는 안 된다는데 만약에 특검이 없었다면 윤석열 내란 수기가 구속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다 무죄 때린 거 검찰이 지금 기소가 됐겠습니까? 지금 구형 15년 했겠습니까?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특검이 구속시켰습니까?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했어요. 오히려 먼저 구속했는 건 공수처가 구속했는 겁니다. 나아가
그래서 그 영장 기각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법원을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죠? 법원은 정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원이 이제 영장을 발부하면은 이게 헌법대로 했는 것이고 영장을 기각하면은 그것은 그 헌법에 반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영장 기각하는 사람들 민주당 논리라고 하면 다 내란 동조자입니까? 내란 부역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점점 서늘하게 식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막으라고 지금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을 두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는 아까 했고요. 짧게 얘기했습니다. 재판부 구성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은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네. 하시라고 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그럼 이제 조만간 그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예정인가요? 민주당에서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 변호사님께서 아까 문화일보, 천지일보 여기 여론조사는 굉장히 붙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검증된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인용을 하는 그런 뭐 한국갤럽이나 MBS나 이런 조사를 좀 인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그 조사를 지금 신봉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특검에 대한 그 추가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알겠습니다. 있다는 것도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잠깐만요. 바이어스된 그런 언론조사들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여론조사를 이런 토론 과정에서 많이들 이제 인용을 하시는데 뭐 각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주로 인용을 하시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문화일보랑 천지일보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까 배종원 여론조사는 협회장께서는 2배 차이 난다라고 표현하신 바 있고 1~2%밖에 차이 안 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그런 조사들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격차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제일 많다. 그렇죠. 이 정도는 제가 그냥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편적인 걸 하죠.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만 너무 인용하시는 건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또 하나가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고 2차 종합 특검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각 정부 부처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태스크포스 팀. 여기에 대해서 좀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계시죠? 이거야말로 나치 시대의 어떤 그 국민의 어떤 기본권, 즉 어떤 양심의 자유라든지 종교의 자유라든지 어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적폐청산 시즌 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 직속을 총괄 지휘하고 각 부처에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TF가 구성되어서 박근혜 정권 때 했던 주요 어떤 국정 사업에 종사했던 정부 관계자들의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거의 형식이나 내용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 공무원들도 엄연히 이제 그 국민이고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 어떤 침해하면서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대폰도 제출하라 뭐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런 공무원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의 어떤 동료에서 제대로 일손이 잡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이 국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49개가만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조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합류를 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것이고요. 공무원들은 사실 정권과 무관하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 정부에서의 국정과제에 협조하는 것은 뭐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정말 부역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굉장히 그 불합리한 사업들에 대해서 혹은 이 계엄 탄핵 국면에서도 굉장히 좀 도드라지게 그런 활동을 했던 분들을 아주 진중하게 선별을 하자는 것이지 뭐 마구잡이로 뭐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하는 국정과제에 함께했던 사람 그렇게 하면은 나만 할 공무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계엄에 아닙니다. 국한해서 한다 이런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헌법 존중 TF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 혁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객관적으로 한다. 알고 봤더니 그 외부 전문가들이 다 문재인 정부, 정부에 이재명 정부에 출마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분들은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 TF의 위원들이 왜 이것밖에 못해? 감시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금방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막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님 한 분하고 몇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TF예요? 제가 나중에 찾아서 한 분 한 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뭐냐? 이것은 거의 뭐 아까 나치로 얘기하면은 나치의 그 내부적인 위원회 그리고 중국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홍위병하고 비슷한 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뭐라고 했죠? 관가에 이미 투서가 난무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화합이 됩니까? 무슨 통합은 통합입니까? 결국 이와 같은 것은 내년 6월 3일 날 지방선거까지 당신들 꼼짝하지 말라라는 지방선거 전략 그 이상도 이해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나치 예를 들었는데요. 나치 이 범들은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독일은 끝까지 책임을 물으니까 내란 세력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라라는 6시간 제가 만에 이해를 하고 제가 발언 중이니까요. 아까 이제 우리 홍 의원께서 내란 동조 옹호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인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공무원의 경우는 국민의 녹을 받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이 내란에 동조하고 옹호했다 그럼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공무원들의 직업윤리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승진하고 그러면 공직사회가 단결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정치보복처럼 확대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정부와 여당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논란의 대상들에 대해서 좀 서로 간의 의견을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 이제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그 논점을 올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계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러나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또 사과를 했고, 그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계엄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 좀 양분돼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양분돼 있다기보다는 계엄을 둘러싼 좀 시각이 좀 다양한 좀 스펙트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사과를 해왔죠. 한동훈 전 대표도 물론이고 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 역시 유세 현장에마다 절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사과한 대상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놀라고 또 불편함을 드리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유발한 그런 어떤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과를 해온 것이죠. 장동혁 대표도 지난 금요일 대구 집회에서도 비상계엄 어떤 사항이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비상계엄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민주당의 당시 어떤 장관 탄핵이라든지 국정마비에 좀 더 방점을 둔 것이고 송은석 원내대표라든지 특히 그 어제 소통관에서 25명 사과 성명을 발표한 의원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좀 이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국민의 어떤 불편한 그런 점들을 좀 강조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강조점의 어떤 방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그리고 그 계엄이 내란인가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른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게 그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야당의 태도? 지금 다양한 스펙트럼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내홍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세 가지 층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생각을 같이 하는, 궤를 같이 하는 장동혁 대표. 12.3 불법 비상계엄의 그 정당성을 강조하고 그 현 정부를 향해서 그러니까 레드카드를 꺼내야 된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전 대표가 거의 비슷한 용어를 썼어요. 그게 이제 한 층위가 있고 그다음에 송석준 원내대표는 사과를 했어요, 명시적으로.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런데 영혼 없는 사과로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 탓을 했고요. 근데 이제 결은 약간 달랐어요.
장동혁 대표는 그런 사과의 명시적인 말이 없는 상태에서 의회 폭거라는 말로 먼저 시작을 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래도 사과는 했지만 이제 민주당 탓으로 넘어간 것이고 그리고 이제 25분의 초재선 의원들은 위원 위법한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성하고 사죄하는 뜻을 이제 굉장히 진정성을 갖고 담은 네. 것으로 보였고 이제 한 15분 정도는 SNS를 통해서 이제 또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는 사죄와 반성의 뜻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60분 이상은 아마 장동혁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 여겨지고 이 어제 원내대표와 당대표는 정교한 조율을 통해서 약간 극값 배드값처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것처럼 보여요. 추후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엇박자였다고 저는 그리고 콩가루 정당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장동혁 대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으나 내란은 아니다라는 그런 부류.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깨끗하게 인정하는 뭐 안철수 그리고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두 분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란인지 아닌지는 사법부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모른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좀 예. 방점이 그래요. 그러면서 내란 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다라는 것은 헌재에서 판단이 됐거든요. 다만 내란죄냐 아니냐는 헌재가 판단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12.3 비상계엄이 왜 불법이냐?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불능에 빠뜨렸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딱 떨어진 내란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냐 무죄가 나오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군대를 동원해서 또 경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불능에 빠뜨려서 탄핵 파면된 대통령이 내란죄에서 무죄를 받는다. 그러면 사법부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유죄가 나온다고 네, 보고 네. 만약에 사법부가 무죄를 내린다면 이 사법부는 존재할 수가 없고 저도 이런 대한민국이라면 차라리 이 대한민국을 뜨겠습니다. 내란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 없다? 저 또한 내란은 아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여전히 법조인으로서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땠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법무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외에 지금 최근에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법원에서 영장 기각된 사유가 뭐 도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속영장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단계는 확실한 입증까지 갈 것도 없이 범죄 성립에 대한 소명 정도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소명조차 없다는 것은 본안으로 기소했을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란 말이에요. 100% 한번 두고 봅시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또한 그것이 정당했느냐. 헌법과 형법에 따르는 내란이 뭐냐. 국헌을 문란하고 국토를 참전할 목적으로 일지역에 어떤 소란을 일으킬 정도의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 엄격한 내란 요건이 되는지 그것도 다른 야당이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엄청난 헌법적 법률적 쟁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연히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프레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네.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오히려 지키는 것은 사법부고 현재의 헌법을 지키는 것은 지금 국회 야당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이런 행태, 이 정청래 대표 악수는 사람과 한다라는 이러한 태도,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해야 될 투쟁을 하자는 그 메시지인 것이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인정이 되나 내란인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박경미 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는 이유는
사실 이름에서 귀자를 빼면 지연이 되는데 정말 지연의 덫에 걸려 있는 그런 재판부인 것 같습니다. 그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침대 축구식 그런 재판을 하면서 결국 1월 12일에 이제 변론을 종결하고 2월 중순에나 지금 나올까 그런 생각인데 지금 이진관 재판장과 굉장히 대비를 이루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굉장히 신속하게 엄정하게 진행을 했어요. 구형까지 끝났죠. 그렇죠. 네. 그리고 1월 21일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규현 재판장은 보고 있으면은 마치 학예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이 뭐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예능 감각은 다른 데서 발휘하시고 네. 재판은 좀 제대로 엄정하게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법불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내란죄 무죄 가능성. 저는 민주당이 시작하기 굉장히 위험한 게 사법부의 어떤 판단은 상금 분립의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에서는 이게 만족하든 불만족하든 일단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되다 보면은 문영배 헌법재판관처럼 본인들이 기대했던 게 나오면 정의로운 재판이라 하고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면은 조희대 그리고 지기현 판사처럼 맹공을 퍼붓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각이 되니까 사법 구태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네.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면 구태타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그다음에 무죄가 될지 유죄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의 근위가인 허영 교수는 어떤 말씀을 하시면 1945년 2차 대전 이후로 국가 현직 원수에 의한 국가 긴급권이 내란으로 입증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즉 절차적 어떤 정당성을 결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위증이고 CCTV를 통해서 정상적인 공무를 했다는 것으로 이제 보완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회에 어떤 침탈을 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어떤 곽종건 특전사령관의 말이 완전히 시간대가 특검의 자료에 의해서 어긋난 게 완전히 드러났고 또 체포할 관련된 홍장은의 메모가 처음에 이 지렁이 메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운 데서 했고 왼손으로 했고 뭐 이런 것들이 거짓말로 드러나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을 본인이 안 쓰고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으로 결정된 주요한 사항들이 전부 다 내란 지금 재판에서 다 지금 현재 무효화되고 있다. 이런 점은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무죄로 되는데 중요한 어떤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뭐가 다 무효화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뭐 사실이 아닌 거짓말 가지고 정당화하면 안 되고. 아니 제가 지금 방금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인 게 뭐죠?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다 구속됐잖아요. 아니 지금 방금 말한 것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네. 그리고 일반적인 법조계의 주장이다. 그게 뭐가 일반적이에요? 자기 개인의 주장이지. 그다음에 최고 권위자가 누구예요? 그런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좀 하지 마시고. 헌법 배우세요. 아니 허영 교수님은 초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자 잠깐만요. 위원장이었습니다. 허영 한 분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 지켜보면 되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변호사께서 지금 내란 프레임을 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독재를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상 독재하고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프레임이잖아요. 자, 잠깐 제가 얘기 중이니까. 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란 수괴라고 얘기하면 프레임이니까 아니면 팩트입니까? 답변하세요. 기소가 돼 있다. 네, 기소가 된 피의자다. 하지만 헌법상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상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송돼서 유죄가 사실상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소송을 중단됐을 뿐이다. 그런 이익을 헌법에 정한 무죄 추정 원칙에서 가장 대한민국 역사상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왜 예외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 내란 재판의 1심이라도 선고가 좀 내려지기까지는 치열한 이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정치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23만 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11월 12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12일 서울에서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가 열리면서 관련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국은 여러 지표와 조사에서 정치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의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치 연관어를 살펴보면 국민, 국회, 선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뉴미디어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 정치 이념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유튜브 채널 등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회 입법 기능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정치 갈등의 심화로 법안을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자연스레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헌법 개정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 권한 분산과 민주통제 강화,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 등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를 치르기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의 의미를 짚어보고 여야의 현재 갈등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토론을 지켜보니까 이 갈등을 넘어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내란 프레임이라는 용어와 독재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건 명확한 내란이다, 내란 청산을 해야 한다, 거기 가담한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고요. 반면에 야권에서는 이건 내란인지 아닌지 아직 단정할 수 없다, 내란이 아니라고 인정될 가능성도 훨씬 높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고, 반대로 이걸 내란몰이 하고 있는 이 정부가 독재다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거 독재라는 표현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러니 갈등이 넘어설 수 있을까요? 못 넘어서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정치의 출발은 서로 다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agree to disagree라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그리고 정치의 본질은 그런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도 간극을 좁혀갈 수 있을까라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홍 의원님, 그다음에 최 변호사님. 그런데 이 독재 프레임 그러니까 독재 프레임이 있고 지금 이제 내란 프레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내란이었냐?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좀 독재를 하고 있느냐? 아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건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상당수가 지금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을 볼 때 지금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극히 드물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분도 혹시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시거나 혹은 나는 황교안이다라고 외치는 장동혁 대표와 혹시 노선을 같이 하시는가 그런 생각까지, 그런 의심까지 이제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다름을 인정한다. 존이구동이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걸 추구해 보자. 이게 존이구동인데 내란 프레임과 독재 프레임이 있는 한 존이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저는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의 두 축, 즉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완전히 지금 위반되는 그런 어떤 발언과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죠. 자, 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사법부에 맡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존이 다름을 인정하자 얘기가 나왔는데도 서로 상대방을 향해 비판하시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런 것은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에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판단하는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정치를 바꿀 수 있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하도록 냅두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기능입니다. 그 기능, 그리고 나아가서 고전적 권력 분립을 넘어서 최근에는 기능적 권력 통제, 그렇기 때문에 상원, 하원을 나누고 그리고 또 1심, 2심, 3심을 나누고 그런 식으로 여야를 나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또 재판하는 것 정말 내란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대로 사법부의 판단에 오롯이 두고 그 외에 민생과 관련된 것,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것은 숫자만 밑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와 타협으로 정말 이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예산안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나가는 지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모으면은 충분히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개헌이라는 이슈가 남아 있는데 그 이슈가 좀 전면에 등장하면 정치의 프레임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배종호 회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개헌이라는 이슈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 그렇죠. 그러면 그 뿌리가 사실상 어디서 왔느냐? 가장 노골화된 게 윤석열 정권에서 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검찰 동원해서 안 되고 감사원 동원해서 안 되니까 결국 이제 군대까지 동원하다가 결국 이제 스스로 문을 내렸는데 저는 여야가 입장이 다르다고 해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그리고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두 분은 인정을 하지만 장동혁 대표, 제1야당의 대표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라고 그럽니까?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적인 책무에 이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똑같은 말을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내란 공범들이다. 이 내란 공범들을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나라의 미래가 있겠느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어서 좀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차라리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게 내란 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그 사법부에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재판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국회 가장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결국은 이제 법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국정을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뭐 입장은 다르지만 결국은 토론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국회가 서로 있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는,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는 그런 게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시작된 게 봤더니 결국은 20대 말부터 지금 이제 시작이 돼서 21대, 22대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그래도 조금 진보한 면이 2014년도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맞아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소수당은 나름대로 필리버스터라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도 있고 또 좀 다르면은 3대3으로 안건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수기를 거쳐서 결국은 90일 이후에 표결로 하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수기 토론 과정을 정해놨는데 지금 민주당은 보면 그런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뭐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안건조정위도 형해화하고 심지어 지금 필리버스터도 쉽게 지금 이제 못하게 하는 중단시키는 소위 말하는 소수당 이틀막 하는 그런 법안까지 지금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서는 국회 본연의 가장 중요한 어떤 토론의 문화는 더더욱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힘으로만 누르려고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좀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던 거는 이제 빠루인 국민의힘이었고 이런 얘기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정도는 나와야 뭔가 좀 틀이 좀 바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마지막 발언 한 말씀씩 듣고 오늘 토론 정리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부터. 그렇습니다. 정치란 것은 뭔가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른 것에 대한 기준이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옳았느냐에 대해서는 그 수단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도 스스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내란이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 부분은 이미 기소가 됐고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맡기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의 민주당은 서로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 의장. 네, 대통합의 길로 가야 되는데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봉합하고는 분명히 다른 행보가 좀 필요하고 12.3 불법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뜻을 함께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초당적으로 여야가 협력해 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정치 지도자들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단독 회동을 요구를 하니까 그걸 수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협치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로 나가자마자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고 끌어내리겠다, 대정부 투쟁 선언을 했거든요. 이건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도 큰 정치,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네. 뭐 넬슨 만델라처럼, 링컨처럼 이런 통합의 정치, DJ처럼, 노무현처럼,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부합하는 행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석준 전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미 그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인 어떤 재판을 끝나기도 전에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의 어떤 내란 어떤 몰이를 하고 있고, 또 이 특검을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있으면서 내란 특별재판부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정면으로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해서는 비상계엄 이후에 시작된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거꾸로 지금 후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지금 국가 부채를 지는 포퓰리즘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정권이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면 이런 어떤 태도가 아닌 대화 타협의 국회의 어떤 그런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은 더 큰 후폭풍, 즉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경미 전. 네. 작년 12월 3일이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 쿠데타였다면 어제 25년 12월 3일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그런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방증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정말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 완료형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통분모를 찾아보자는 존의구동의 정신, 아직은 우리 정치에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좀 흘러야 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밖에 덧붙일 말씀이 없네요. 네 분 늦은 시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